많은 분들이 위원들은 언제 우리 사안을 보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리 안녕하세요. 학교변호사 김영미입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단계에서 잘 끝나면 좋겠지만 학교장 자체 종결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학폭이라고 하죠.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구성원은 저처럼 변호사, 현직 경찰관, 그 다음에 현직 교사, 또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이에요. 작년에 2024년 1월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2년간 임기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4년간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4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보통 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이 학폭위 위원들을 한 50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 뽑는 것 같아요. 어떤 학폭 사안이 올라오게 되면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학폭 심의는 기본적으로 4명만 채워지면 심의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위원장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심의위원들이 보통 4명 아니면 3명 아니면 5명 이렇게 앉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도 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인데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장,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또 학교폭력 전문가 위원들 몇 분 또 추가해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3년에 엄청난 학교폭력 법률이 바뀌었고 대책도 바뀌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알아야 되는 거는 학교에 있는 전담기구,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던가 봐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미리 사전에 알려주지 않느냐. 이걸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결정이 난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열린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먼저 부르는데 그러면 피해 학생 진술을 먼저 딱 듣고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가 들어오게 하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들어오게 합니다. 5명 정도의 위원들 중에 먼저 기피 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히 억하심정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면 기피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위원과 내가 별로 좀 껄끄러워. 그러면 당연히 기피 신청해야죠. 근데 반대로 위원이 오히려 나를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원이 내가 맡은 건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알아서 위원이 또 나는 맡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들은 언제 우리 사안을 보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리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와 양쪽이 낸 자료를 서류로만 보게 되면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떠듬떠듬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위원들 다 압니다. 그 아이의 진술에만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서류로 작성된 서류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또 후속 질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답변이 좀 답답하고 그렇더라도 중간에 막 끼어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따로 메모지 같은 데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그때 부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변호인으로서 동석을 할 때도 변호사가 자꾸 껴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퇴정시키기도 하거든요. 이 학생이 답변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좀 더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내던가 아니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중간에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나 민사사건하고 달라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정해서 조치가 더 세게 나오는 경우도 저도 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 확인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학생 확인서를 그렇게 너무 간략하게 썼어? 왜 너가 당한 거를, 아니면 너가 뭐 억울한 부분을 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어? 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심의위원회에 가시기 전에 미리 학부모의 이제 의견을 담은 그런 서면을 미리미리 내시면 위원들이 그걸 검토해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심의위원들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그날 심의위원회 가서 진술한 날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바로 알 수 있냐? 아니에요. 결과는 그날 나오지만 자학사 입장에서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보고서 형태의 서류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학부모들한테 결과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기까지는 10일에서 한 2주 전후로 해서 결과 통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에 후속적으로 뭐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 절차를 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어쨌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시죠? 저 김영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